안녕하세요. 강선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기본과정 중개사법 22번째 시간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랑 경매에 대해서 정리를 하여 보았습니다. 먼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적용 범위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목적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목적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증금의 그 금액에 따라서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금액이 나오거든요. 읽어보자면 다음에 지역별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임대차는 9억 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초과하면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9억 원, 그리고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부산광역시는 6억 9천만 원 이하, 광역시, 세종자치시,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는 5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 이 금액 이하로 임대를 하고 있을 때, 그쵸? 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여야 될 때 보호받는다 그랬고, 다만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3기 차임 연체 시의 해지, 표준계약서, 규정은 다음 금액을 초과해도 적용한다. 예. 그래서 지역별 금액, 이런 금액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3기 차임 연체 시에 해지하는 거, 그리고 표준 계약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보증금이라는 것은 요 이제 금액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보증금이라는 것은 보증금 더하기 차임의 환산액을 말하고요. 이 차임의 환산액이라는 것은 월 단위 차임액 곱하기 1분의 100이니까 그냥 100이에요. 월 단위 차임액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이 100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인데요. 월세가 뭐 150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억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억 5천만 원에다가 그 보증금을 더한 그 금액이 뭐 서울인 경우에는 9억보다 밑으로 뭐 이렇게 된다는 거, 계산법도 알아두시고, 미등기 전세나 법인도 똑같이 이 법을 준용합니다. 그렇지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우선 사업자 등록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영업 목적 상가 건물 기억하셔야 되고, 지역별 이 보증금 이거 이하일 때만 적용한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은 보증금이랑 차임의 환산액을 더한 것이다. 월 차임에 100을 곱한 것이 바로 차임의 환산액이다. 이렇게 되고, 미등기 전세나 법인은 이 법을 따르지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속기간의 보장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할 시에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게 2년이었죠.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2년이 아니라 1년이라는 거. 나머지 글자는 다 같습니다. 2년이 1년으로만 바뀌면 되고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는 이런 거 없었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만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 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예,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단 말이죠. 예,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 사이 이 기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거죠. 거절하지 못한다. 대신에 절대적으로 그렇다면 임대인에게 또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이유가 된다면 임대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씩 보자면 3기의 차임액 연체, 차임을 3기씩이나 연체했다. 그런 임차인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갱신을 요구한다 해도 안 받아들이고 나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3기의 차임액 연체,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었다. 그럼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죠. 그리고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 예, 임대인이 어떤 사정이 있다거나 그래서 이 거절하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임차인을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뭐 그렇게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대신에 이제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했다면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을 전대한 경우 다시 임대를 놓은 거죠. 임차인이. 예, 근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시 다른 임차인을 둬서 임대를 했다. 자기가 임대를 했다. 그것을 전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됐으면 뭐 임차인이 있을 자리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그리고 노후나 훼손 등의 이유로 철거 또는 재건축의 필요가 있을 때 임대인이 그래서 이제 점유를 회복해야 된다. 그럴 때 대신에 이제 요거는 조건이 있어요.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를 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말만 하고 실행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실제로 뭐 이제 재건축 같은 일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요런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그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임대인의 악용 방지의 경우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기간을 포함하고요. 포함해서 10년입니다. 포함해서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예, 계약갱신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최초의 임대기간 포함해서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증액 제한 규정에 의한 범위에서 증가할 수 있다. 예, 증액 시의 5% 한도, 이게 지금 증액 제한이죠. 그래서 이 제한 범위 내에서는 증감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지역별 적용 대상 보증금을 초과한 임대차의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은 행사할 수 있으나, 예, 아까 그 초과했을 때 계약갱신 요구권은 그 초과랑 상관없이 이 법에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은 행사할 수 있으나 차임의 증액 제한인 5%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합의하에 차임을 5% 이상으로 증액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지역별 그 보증금 제한 있잖아요. 그 보증금 제한을 초과했으면 이 법에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계약갱신 요구권은 초과해도 이 법에 적용되고, 그렇지만 증액 제한 5% 이거는 초과했으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아서 5% 이상으로 증액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주택 임대차와 같고요. 주택 임대차는 지금 제가 똑같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하는 것보다 21번 예, 중개사법 21번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복습하는 셈 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주택임대차와 같은 게 묵시적 갱신이랑 여기 밑에 보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 예, 이 부분이 주택임대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1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으로 가겠습니다.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예,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이것은 신청입니다.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예, 대항력에 대해서 이제 주택임대차는 어떻게 되어 있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죠. 예, 주민등록. 다시 말해서 전입신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다음에 우선 변제권 보겠습니다. 대항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에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예, 이것도 이제 주택임대차랑 같이 비교를 하자면 대항 요건을 갖추고 주택임대차는 그냥 확정일자였어요. 그리고 그 확정일자는 뭐 동사무소라든지 그런 데서 받을 수도 있지만 법원이나 그런 데서 받을 수도 있고 공증인에게 받을 수도 있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관할 세무서장 여기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여기 지금 상가 임대차 건물에서는 나오니까 변제권 할 때 관할 세무서장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확정일자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똑같이 요거는 또 똑같아요.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요것은 요 말은 그대로 저 주택임대차랑 또 똑같이 나오고요.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 보겠습니다. 최우선 변제 대상 보증금 한도와 보호 금액. 예, 2014년 1월 1일 이후로 현재까지고요. 역시 이건 선순위 담보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순위 담보 일자를 기준, 이게 무슨 말인가? 예, 선순위 담보 일자를 기준. 이 부분도 역시 21번 영상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 변제권 그 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그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을 보자면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6,500만 원 이하인 상가에 대해서 2,200만 원 이하로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은 5,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1,900만 원 이하까지 이하로 그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광역시나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3,800만 원 이하에서 1,300만 원 이하로 받을 수 있고, 그 밖의 지역은 3,000만 원 이하 보증금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6,500, 2,200, 5,500, 1,900, 3,800, 1,300, 3,000, 1,000. 예, 이것도 가급적 외워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의 보호 범위 제한, 이것도 역시 주택임대차와 같다. 이것도 같이 보시고, 임차권 등기 명령 주택임대차와 같다. 그리고는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다. 이 부분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했습니다. 기타로 차임 증감 청구권도 주택임대차와 같고요.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은 다음 기역과 니은, 여기 기역과 니은 중에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연 1할 2푼이라서 0.12니까 12%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 기준금리 곱하기 대통령령으로 정한 배수.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한 배수가 4.5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기준금리를 2.5라고 하면 2.5 곱하기 4.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이 비율. 그래서 12%랑 이 비율이랑 낮은 거. 낮은 것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곱하기 4.5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 1할 2푼 0.12 다시 말해서 12% 요것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낮은 금액 이렇게 알아두시고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고 그러나 현재 표준계약서가 존재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예, 주택임대차에도 똑같이 나왔었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것이 바로 편면적 강행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권리금의 보호 보겠습니다. 권리금의 정의, 그리고 권리금 계약. 자, 권리금이라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적인 대가를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예, 되게 많이 써 있는데 영업시설 비용,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아니면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적인 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권리금은 개념상으로는 잘 아는데 이렇게 법률상의 그 정의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리금 계약이라는 것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권리금 계약입니다. 자,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예, 요 앞에 부분 먼저 보자면 임대인이 있고 그쵸?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이제 자기가 찾은 거예요. 예, 내 다음으로 들어와서 영업할 사람, 예, 신규 임차인을 찾아서 이 둘이서 지금 권리금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임대인은 이 임차인이 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되게 오래전부터, 6개월 전부터예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전부터 방해를 못하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어떤 경우냐 하면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예, 임대인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신규 임차인이 차임이죠. 차임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이 되는 어떤 사유가 있겠죠. 뭔지 모르지만 임대인이 그런 경우에는 방해를 한단 말이죠. 방해를 해서 이 사람이 가급적 안 들어오게끔 하게끔은 자기의 임대인도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라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임대인에게는 위험한 일입니다. 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역시 임대인에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방해할 수 있는 거고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예, 이거는 지금 임차인이 그랬다는 말이겠죠. 신규 임차는 아직 들어온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임차인이 1년 6개월 이상이나 영리 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느라고 이것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런 것 같고.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예, 이 신규 임차인이 그 섭외한 사람이 아니라 임대인이 섭외한 사람이란 말이죠. 임대인이 지금 내 상가가 있는데 거기 와서 영업을 하세요라고 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이 발굴한 거죠. 예, 그런 경우는
임대인이 자기가 발굴한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회방 놓을 수 있는 거죠. 안 된다. 예, 그렇게. 그래서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거 외에는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권리금 적용 제외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의 규정은 다음의 상가 건물 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 뭐냐면은 대규모 점포, 이마트나 백화점 같은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예, 웬만한 좀 큰 거, SSM 같은 웬만큼 큰 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이라든지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역시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경매입니다. 경매의 의의 및 종류 보겠습니다. 경매의 의의,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의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하여 돈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에 충당되는 절차를 말한다. 예, 우리가 경매도 개념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법률적인 용어의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법원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의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에 충당하는 절차이다. 자, 다음에 종류를 보겠습니다. 강제 경매가 있고요. 임의 경매가 있어요. 그리고 안 보이지만 재경매 또 신경매 이렇게 있어요. 자, 강제 경매부터 보겠습니다. 집행권원에 기하여 법원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 채권에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 집행 절차 중의 하나이다. 강제 경매입니다. 이것은 일반 재산에 대한 집행이고요. 예견되지 않은 경매예요. 10년 안에만 집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적 책임의 성격을 띱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는 거겠죠? 세금을 체납했다거나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압류한 후 환가해서 매각대금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언제 집행할지 몰라요. 10년 안에만 집행하면 돼요. 그래서 예견되지 않은 언제 그 경매가 실행될지 모르고 일반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합니다. 일반 재산. 근데 좀 이따 이제 임의 경매는 특정 재산이 되는 거죠. 딱 어떤 그 집,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그 상가 건물,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세 개를 보고 강제 경매에서 집행권원이란 말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급부 청구권이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적인 문서다. 집행권원이라는 것은 공적인 문서다. 이행 판결, 지급 명령, 화해 조서, 청구 인락 조서 이런 것들이 전부 집행권원입니다. 이행 판결, 이행해라! 땅땅땅! 이렇게 판결 내려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경매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급 명령, 지급해라! 라는 명령이겠죠? 화해줘서, 화해해라! 하는 거, 그리고 청구 인락조서,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적인 문서이고, 이것이 집행권원이다. 그리고, 이제 강제 경매랑 비교해서 임의 경매를 보겠습니다. 임의 경매. 임의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입니다. 저당 잡아놓은 거죠. 저당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저당 물건에 대해서,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았다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당권, 질권 등의 담보권이 본래 가지고 있는 환가권, 경매권에 기한 강제 집행 절차를 말한다. 그래서 임의 경매는 특정 재산이죠. 특정 재산. 그 아파트에 이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쵸? 그랬는데 그 아파트의 실주인이 은행 빚을 안 갚았다라든지 그런 경우에 그 집을 강제 집행하는 거죠. 환가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재산이고 예견된 경매입니다. 예견된 경매. 그래서 뭐 언제가 저기가 뭐 경매가 되는지 뭐 경매 개시 등기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예견된 경매이고 물적 책임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요거랑 딱 그 저기 상반되는 그런 거니까 이렇게 같이 외워두시고요. 그 밖에 재경매, 뭐 신경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게 어떤 뜻인지 뜻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재경매라는 것은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하여 다시 경매하는 것. 예, 재경매는 다시 경매하는 거예요. 낙찰자가 대금을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되거든요. 예, 처음에 이제 신청할 때 감정가의 10% 보증금 내고 낙찰받으면 1개월 이내에 나머지를 내는 건데 못 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경매를 할 땐 재경매가 되고, 신경매는 유찰이 되거나 낙찰된 자가 불허가를 받으면 신경매입니다. 예, 유찰은 뭐 낙찰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찰이 되면 경매가가 DC됩니다. 뭐 10%, 20%, 30% 뭐 이렇게 딱 정해진 뭐 퍼센트는 없지만 대충 뭐 그 상황 그 선에서 DC가 되고 다시 경매된다 이렇게 설명을 들은 것 같고, 낙찰된 자가 불허가를 받은 경우도 있나 봐요. 뭐 어떤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낙찰자가 불허가를 받았다면 DC 없이, 그러니까 금액이 다운됨이 없이 다시 경매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때는 신경매라고 하고, 낙찰자가 대금 미납해서 다시 경매할 때는 재경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는 경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권리 분석 부분입니다. 자, 물건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경매 전에. 경매에 참여할 물건을 확보하게 되면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그리고 지적도랑 임야도,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이랑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런 것들을 발급받아서 그 권리 관계 및 물건의 현황을 조사를 하여야 됩니다. 예, 권리 분석이라는 것은 결국 그 권리를 분석하는 거예요. 권리를 소멸되는 권리인지 인수되는 권리인지 이것을 분석을 해야 이제 경매로 낙찰받는 사람이 어떤 것을 부담을 자기가 안고 그걸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소멸되니까 무시해도 되는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구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권리 분석에는 그 소멸되는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인수되는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소멸되는 권리는 소재주의라고도 하고요. 소재주의, 매각으로 모두 소멸하여서 말소 촉탁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소멸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말소 촉탁 등기라는 것은 이제 관공서에서 그냥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매각으로 모두 소멸하는 그 소멸되는 권리는 무엇이 있냐 하면은 모든 저당권이 소멸됩니다. 예,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 가등기. 담보도 저당이랑 이제 같은 이제 개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 가등기 모든 저당권은 소멸됩니다. 매각으로 소멸되고, 그 다음에 압류 및 가압류도 역시 소멸됩니다. 압류 및 가압류,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이것도 뭐 경매 개시할 때 등기를 하는 건데, 매각하면 이 등기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매가 끝나면서 매각이 되는 거니까.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소멸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문제죠. 이것이 문제인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임차권, 어떤 용익물권의 이등인 거잖아요. 용익물권인데, 이것은 그냥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자동 소멸은 아니고 후순위로 인해서 선순위에 대항할 수 없으면 소멸이다.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어가지고서 그 앞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 같은 이런 것이 있으면 사라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애들이 후순위에 있음으로써 선순위에 이런 저당, 압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대항할 수 없어요. 이런 용익물건들이. 그래서 그때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다음에 인수되는 권리, 인수주의. 인수되는 권리는
매수인에게 그대로 인수가 됩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떠안는 거니까 부담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위험할 수도 있다. 예, 그것을 자기가 여전히 이 권리들이 살아있는 거니까, 예, 위험할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매수인, 만약에 우리가 뭐 경매 대리를 한다. 그러면은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을, 인수되는 권리를 한번 보자면,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은 인수가 됩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은 매수인에게 그대로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는 권리이고요. 저당권, 근저당권 등의 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및 보존 가등기. 지금 이 니은은 요 리을이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지상, 지역, 전세, 임차가 상위에 있으면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 상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저당권, 근저당권보다 앞서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용익 물건들이 지상, 지역, 전세, 임차 앞서서 있으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매수인이 인수한다, 부담한다. 그 다음에 전세권은 만약에 최선순위의 전세권인 경우라도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앞서 있어요. 전세권이 앞서 있어서 살아남았는데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돈 받고 나가겠다. 전세권자가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그건 이제 그 계산해서 끝내고 뭐 그 사람은 그 전세권자가 나가는 거니까 소멸이죠. 예, 그러니까 소멸이라는 것은 뭐 이 새로운 매수인이 떠안는 것이 아닌 거죠. 만약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인수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세권은 나가겠다. 그래서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그리고 만약에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인수된다. 선순위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선순위. 저당이나 근저당 같은 것보다 위에 있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은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기, 담보 가등기 등, 이것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소멸되는 권리. 예. 그래서 이런 소멸되는 권리 중에서 최선 순위의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는 좀 찾아보니까 뭐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고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요.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으면 뭐 살아남는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후순위에 있으면 소멸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순위가 뭐 지상권이었다. 그 다음에 2순위가 뭐 저당권이었다. 3순위가 담보 가등기라고 하고요. 4순위가 전세권이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4개의 권리가 지금 이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할 때, 지금 이 상황에서의 말소 기준 권리는 이것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소멸되는 게 지금 현재 저당권도 있고 담보 가등기도 있어요. 예, 저당권도 있고 담보 가등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저당권 담보 가등기. 저당권 담보 가등기가 모두 소멸되는 권리인데 그 중에서 최선순위 이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 물건에서의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 2순위의 저당권이 되는 거고, 이 지상권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지상권은 살아남고요. 그리고 이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위에 있기 때문에 소멸된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그 이치를 설명하면서 나오는 말이라고 해요. 말소 기준 권리.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등 소멸되는 권리 중에 가장 선순위의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매 절차를 보겠습니다. 경매 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 경매 신청이 접수되면 집행법원은 신청서의 기재 및 첨부 서류에 의하여 경매에 필요한 요건 등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를 하여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의 송달,
자,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서의 송달이라는 것은 경매 절차 진행의 적법 유효 요건입니다. 그래서 꼭 송달이 되게 됩니다. 꼭 경매 개시 결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아주 중요한 그 절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해서 공고를 합니다. 법원은 압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일주일 이내에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고 취지 및 배당 요구 종기를 공고한다. 몇 월 며칠까지 배당해라. 배당할 사람은 배당해라. 뭐 이렇게 그 종기라는 뭐 몇 월 며칠까지 이런 그 날짜를 정하는 것 같고요. 그 종기를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알게끔 알아서 그 안에 배당 요구하게끔 원하는 사람 하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합니다. 종기를. 다음에 매각의 준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매각기일, 매각 결정기일 공고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매각이 실시가 되는데 매각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매각 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예, 뭐 말은 좀 익숙하게 알아두셔야겠죠. 매각 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뭐 가격을 부른다 이런 거겠죠. 나는 얼마 이렇게. 뭐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고 다음에 매각 기일에 입찰 및 개찰. 그날 하루에 다 모여가지고 뭐 써서 내는 거겠죠. 뭐 얼마, 나는 얼마, 뭐 누구는 얼마, 뭐 종이다 써서 내고 그 다음에 개찰해서 누군가 낙찰이 되겠죠. 그것은 기일 입찰이라고 합니다. 매각 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는 것은 기일 입찰. 그 다음에 입찰 기간을 줍니다. 기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그 기간 이내에 입찰을 하게 되면 하루 정해서 그게 매각 기일이겠죠. 하루 정한 그 매각 기일에 이제 개찰을 하면 누군가가 낙찰이 되겠죠. 그것을 기간 입찰이라고 해요. 기간 입찰.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이렇게 매각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예, 밑에는 화면 잠깐 올려서 볼게요. 그리고 이제 매각 기일에는 매수 신청 보증을 제공합니다. 예, 보증금을 내는 거예요. 매수 신청할 때 보증금을 내는데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보증금을 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다. 이것을 이제 보증금으로 내고 만약에 유찰이 된다면 새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그 다음에 새 매각 기일을 정하여야 됩니다.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왜냐하면 유찰이 됐기 때문이고요. 통상 최저 매각 가격의 20%를 다운해서 다시 이제 재매각을 하게 됩니다. 저감률은 20%이다. 이건 이제 신경매이죠. 요것이 신경매. 통상 최저 매각 가격의 20%를 다운시켜서 이제 새 매각기일을 다시 정해서 다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매각 결정기일. 매각 결정기일에는 매각의 허가 부허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매각 결정기일. 매각의 허가 불허가 결정. 경매 목적물의 취득에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가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같은 거 있죠.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먼저 증명해야 이제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라든지 이렇게 어떤 무엇인가 필요하다면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경매를 해서 그것을 취득하더라도. 그래서 매각 결정일까지 그것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불허가가 난다는 뜻입니다. 매수 신청 시에 이미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매수 신청 시에 이미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 매각 결정일까지만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가 아니다. 매각 결정일까지 허가나 뭐 증명 받아서 제출해야 된다. 그것이 안 하면 불허가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항고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해관계인이 매각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요런 이제 조건에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매각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고를 하고자 할 때는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또 보증금으로 공탁을 하고요. 예,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보증금으로 공탁해야 된다. 이런 즉시 항고 제도도 있고, 불허가에 의한 새 매각의 경우에는 저감률이 없습니다. 예, 깎아서 DC에서 다시 경매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깎는 건 없는 거죠. 불허가에 의한 새 매각은 저감률은 없다. 이렇게 되고요. 대금 납부. 자, 대금 납부의 그 기한이 있는데요.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집행법원은 대금의 지급 기한을 정합니다. 지급 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혹시 매수인이 그 돈을 입금 못하면 차순위가 그 돈을 입금하면 차순위가 되나 봐요. 그렇게 강사님이 설명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인에게까지 통지를 합니다. 예, 그 지급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내라, 이렇게. 그래서 대금 납부의 효과. 대금을 납부해야만,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만 매각 목적인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는 등기가 필요 없이 물건이 변동합니다. 돈만 내면 소유권이 나한테로 넘어온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등기는 필요 없다. 필요 없이 물권 변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금을 미납할 때는 재경매가 일어나는 거죠. 재매각이 됩니다. 대금을 미납하면 재경매.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없을 때, 예, 만약에 안 냈으면 차순위한테로 넘어갈 텐데 차순위 매수 신고인도 없다면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매각 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 가격, 그 밖의 매각 조건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합니다.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 가격, 그 밖의 매각 조건을 적용해서 재경매가 실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재매각 기일의 3일 이전까지, 예, 여전히 기회는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기회가 있어요. 다시 이제 재매각 재매각을 다시 계획을 잡아가지고서 또 재매각이 실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재매각이 실시가 될 건데, 재매각 기일에 3일 이전까지 대금이랑, 그리고, 이율 같은 거, 이제 지금 날짜가 지났으니까, 그 지급일까지 대금에 대한 이율 같은 거, 지연 이자 같은 거, 이런 것을 다 냈다면, 지급을 했다면, 재매각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예, 취소하여야 됩니다. 그 매수인이 다시, 경락된 거로, 그쵸?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알아두시고요.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과 그리고 대금에 대한 이율, 지연, 이자 같은 절차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면 재매각 절차를 취소한다. 예,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재매각 절차 시에는 전에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대금을 안 냈으니까 재매각이 된 거잖아요. 매수인이, 그쵸? 매수인이 대금을 안 내서 됐기 때문에 재매각이 된 거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도 못한다. 예, 그 보증금을 날린다는 것 같아요. 그쵸? 말로는 지금 요구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의 순위는 화면 좀 올려서 볼게요. 자, 배당의 순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요. 예, 중요하고 이해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당의 순위, 그 매각이 결정돼갖고 이제 매각 대금이 매수인에게서 들어오고, 그럼 이제 그 돈을 일단 나누는 거죠. 나누는데, 순위대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0순위, 가장 먼저 이제 가져가는 게,
경매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이 경매를 실시하는 데 들어갔던 비용을 제일 먼저 이제 떨구고, 다음에 저당 부동산의 제3 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 같은 비용상환 청구권. 내가 여기다가 돈을 썼다. 내 돈 내놓으세요. 그럴 때 비용상환 청구권이 그 영순위에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까지고, 그 다음에 1순위는 주택 임차인, 상가 임차인의 소액 임차 보증금 중 일정액. 예, 이게 그거죠. 뭐죠? 일부 변제, 최우선 변제. 예, 최우선. 예, 뭐 서울의 경우에 예를 들어 주택, 그 전세주택이었다 그러면은 서울의 경우에 1억 1000 이하, 전세에 대해서 3,700만 원 이하로다가 그 최우선 변제 받잖아요. 그거 1순위예요. 그 다음에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 채권. 예, 근로자의 최종 3개월 그 임금, 그거 먼저 줍니다. 그리고 3년분의 퇴직금. 예, 못 줬던 퇴직금 3년분만 먼저 줍니다. 그리고 재해 보상금 채권. 예, 이런 것이 있나 봐요. 재해 보상금 채권. 3월분 임금 채권, 3년분 퇴직금 채권, 재해 보상금 채권. 이런 것이 1순위가 되고요. 2순위는 당해세예요. 당해세. 이거는 세법에서 배웠습니다. 세법에서 경매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예, 체납 가산금, 당해세와 체납 가산금, 예, 국세 지방세, 체납 가산금이 2순위고, 그 다음에 3순위는 법정 기일이 담보물권 임차보증금 채권보다 앞선, 예, 그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 같은 거 있잖아요. 담보물권, 뭐 이런 것보다 앞선 국세지방세, 그 3순위예요. 당해세와 체납 가산금이 2순위, 그 다음에 법정기일이 담보물권 임차보증금보다 앞선 국세지방세가 3순위, 4순위는 담보물권, 예,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담보권, 담보물권, 그리고 임차보증금 채권, 예, 확정일자 구비 임차권이죠. 확정일자 구비 임차권. 이것은 바로 이제 우선 변제권이죠.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확정일자를 구비해야 우선 변제권을 획득한다. 그거라는 그런 내용 있었죠. 그래서 4순위가 이제 담보물권과 임차보증금 채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5순위는 일반 임금채권입니다. 최종 3월분 임금채권 등 우선 변제되는 임금채권, 여기 이거 말고, 예, 그거 말고 일반 임금채권이 5순위, 6순위는 법정기일이 담보물권 임차보증금 채권보다 늦은 당해세 이외의 국세지방세, 그것은 지금 이거겠죠. 3순위. 이건 앞선 거는 3순위인데 그거보다 뒤선 거는 늦은 것은 6순위가 되겠습니다. 당해세 이외의 국세지방세. 7순위는 세금 외의 공과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이런 거, 보험료 같은 것들. 7순위. 8순위는 일반 채권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 없는 임차보증금 채권 등, 확정일자도 없는 임차보증금 채권. 사실은 8순위까지 갈 돈이 남아있지를 않겠죠. 1, 2, 3, 4, 3순위? 아니면 뭐 4순위에서 이제 다툴 것이고, 여기서 많이 다툴 것이고, 이 뒤로는, 거의 뭐 남아있지 않지 않을까. 예, 뭐, 그렇게, 제 나름대로 그냥 그 개념을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랑 경매에 대해서, 예, 중개사법 22번째 영상이었어요. 오늘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